4차 혁명 시대의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이야기를 나누게 돼서 너무 반갑고 좋습니다. 4차 산업혁명하고 관련해서 가장 얘기가 많이 되는 건 아무래도 일자리 감소 문제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 얘기부터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화 보신 분 계신가요? 한번 손 들어 보실. 재미있으셨나요? 없으셨나요? 이분이 좀 연기는 잘하셨지만 너무 좀 그렇게 생기신 관계로 저가 집중하기도 굉장히 어려웠고, 여자 주인공은 목소리만 나와요. 오퍼레이팅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게 게다가 또 그 오퍼레이팅 시스템하고 사랑을 나누는 얘기니까 이거야말로 극강의 그 남성 판타지물이 아닌가. 그러니까 제가 로맨틱 영화 자체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제 기계랑 사랑을 나누는 영화까지 내가 봐야 되나 하고 잠이 들 무렵에 갑자기 정신이 들면서 굉장히 재밌어졌는데, 왜냐하면 어떤 실용성을 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보통 남자친구나 컴패니언이나 아니면 남편하고 살더라도 이 모든 감정적인 문제를 오퍼레이팅 시스템하고 해결하고 나한테 와서는 좋은 모습만 보여준다면 이게 얼마나 굉장히 좋은 일이 될까, 이런 생각을 하던 와중에 영화는 끝이 났고 현실 세계는 4차 산업혁명이 시작이 되고 있더라고요. 이게 뭘 뜻하느냐 하면 기계가 이런 식의 일까지 할 수 있다면 우리의 일자리도 많이 가져갈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자율주행차 많이 들어보셨죠? 자율주행차는 택시 운전사나 트럭 운전사 일자리를 없앱니다. 근데 그거 이상도 없애요. 왜냐하면 자율주행차는 인간만큼 그렇게 실수를 저지르지 않거든요. 그러므로 사고도 줄어들고, 그러면 부품 회사에서 부품을 공급해 줄 일도 줄어들고, 정비를 할 일도 줄어들고, 심지어 보험 관련 분쟁도 줄어듭니다. 드론이 택배를 하게 되면 물론 택배 기사의 수도 줄어들겠지만 여러 가지 물류 관련된 일자리 수도 급격히 줄어들 수가 있고요. 3D 프린팅을 하게 되면 금형이나 기타 등등 제조업체 일자리도 막 사라집니다. 빅데이터는 너무나 다차원적으로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일자리 감소에 한 가지 예만 들어드린다면, 예를 들어서 의사 선생님이 아무리 머리가 좋으시고 의욕이 있으시다 하더라도 그 환자 개개인의 다양한 그 문제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다 기억하고 판단을 내리기 어렵거든요. 그렇지만 빅데이터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빅데이터 지식을 가진 기계 의사 선생님은 그것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다는 그런 차원에서 엄청나게 일자리를 줄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1, 2, 3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1차 산업혁명 때는 이제 증기기관차의 발명으로 러다이트 운동이라는 기계 파괴 운동이 있긴 했었지만 굉장히 스무스하게 넘어가서 이제 전기 그리고 대량 생산 방식에 기반한 2차 산업혁명으로 진입을 합니다. 2차 산업혁명 때 엄청난 기술의 발전 그리고 대량 생산 방식의 그 확립 같은 중요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우리는 보통 그거를 기술 차원에서만 생각하지만 저는 이게 우리가 특별했던, 이 대량 생산이 가능했던 특별한 사회경제적 맥락도 놓치지 않고 같이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량 생산은 포디즘이라는 말로 요약이 될 수가 있는데, 대량 생산을 하게 되면 무슨 일이 필요하죠? 대량 소비가 필요합니다. 포디즘이 그거거든요. 헨리 포드가 우리 회사에서 만든 자동차를 노동자가 살 수 있게 해주겠다. 그래서 노동조합 운동에 대해서 그렇게 극렬히 반대하지 않습니다. 노동조합은 임금을 올리죠. 적어도 생산성만큼은 임금을 올리겠다. 이런 게 이제 노동조합 운동이거든요. 그리고 슬로안의 이제 마케팅 혁명 같은 걸 통해서 이제 대규모 기업이 생겨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기반이 마련됐기 때문에 그 사회경제적 기반을 통해서 엄청난 경제적 풍요를 우리가 겪다가 60년대 말 70년대 초, 70년을 전후로 해서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게 3차 산업혁명입니다. 3차 산업혁명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정보통신기술혁명이라는 말로, 지식기반 사회라는 말로 우리한테 더 익숙한 3차 산업혁명의 시기인데요. 이거는 이제 컴퓨터에 기반한 자동화 기술이 제조업체에 이용이 되기 시작하면서, 예를 들어서 다품종 소량 생산의 시대로 접어들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량 생산은 소품종 대량 생산이 축약된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품종 소량 생산을 하게 된 계기는
컴퓨터 기술의 발전도 있었지만 이것 역시 사회적인 맥락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데 이 생산 방식은 급격한 세계화, 금융의 세계화, 자본 이동의 세계화 이런 게 진행이 되면서 엄청나게 경쟁이 격화됐거든요. 그러므로 대량 설비 투자를 해놓고 나는 많이 팔기를 기대했는데 저쪽 나라의 어떤 회사가 나보다 더 잘 만들었으면 그냥 거기서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소규모 배치로 다품종으로 빨리 만들어서 팔고 또 다른 작품을 개발하고 이런 게 자동화 컴퓨터 기술과 연결이 돼서 무척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기업들은 컴퓨터를 다룰 수 있고 다기능을 가진 핵심 인력에 대한 지원을 집중하고 그에 대한 지원을 집중하다 보니까 여력이 안 생겨서 이제 주변 인력들은 비정규직화하거나 외주화하거나 아니면 임금을 낮추거나 이런 일들을 진행을 하죠. 지금 4차 산업혁명을 이 3차 산업혁명의 완성기다라고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얘기를 안 쓰기도 해요. 근데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는 이제 여러 가지 이민 노동력이나 뭐 고령화나 이런 걸로 곤란을 겪던 독일이 인더스트리 4.0이라는 특별한 기획 프로젝트를 하는 와중에서 조금 더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로 일반하게 널리 알려지게 됐고 이 4차 산업혁명이 3차 산업혁명과 뭐 그거의 완결판인지 새로운 혁명의 시작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릴 수 있지만 저는 새로운 혁명의 시작으로 보는 편에 한 표를 던지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각종 예를 들어 BMW나 현대자동차에서 로봇팔이 여러 가지 일을 하기도 하고 자동화 공정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하지만 이 스마트 공장에서는 여러 가지 부품 공구에 이제 센서가 부착되는 이 사물 인터넷의 시대가 열리고 거기에 이제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이런 게 결합되면서 공장 자체가 스스로 작동하고 문제 해결을 하고 결정을 내리는 이런 단계로 진행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굉장히 소수의 고부가 가치, 고급의 일자리만 인간한테 남겨두고 나머지는 자동화 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4차 산업혁명은 아직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거는 3차 산업혁명 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핵심 주변 인력으로 나뉘어지고 그리고 또 이 시기에 이제 일본에서 진행됐던 린 프로덕션 방식이라는 게 들어오면서 가능하면 다기능으로 팀 작업으로 중간 관리자를 없애는 운영 방식의 변화도 수반했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2005년 기준으로 노동 생산성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실질 임금 지수는 그대로 머무는 이런 현상을 우리가 겪게 됩니다. 한번 비교해 보세요. 한국이 저 정도 수준인데 다른 나라들은 우리는 노동 생산성이라도 더 좋아지고 있으니까 더 좋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생산성과 비슷한 수준으로 임금 인상이 안 된다는 것은 노동 강도가 강화되고 어느 섹터에선가 임금이 제대로 보상되고 있지 않다는 걸 뜻합니다. 이 모든 과정, 중간 관리자 계층을 없애고 일자리를 줄이고 소수의 핵심 인력만 보호하고 비정규직을 늘리는 과정을 통해서 중산층이 무너지고 우리는 기회를 잃게 됐습니다. 이게 3차 산업혁명의 끝자락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일이에요. 아무것도 안 변했고 4차 산업혁명이 도입된다면 이게 어느 정도로까지 악화될까 되게 우려가 되는 지점일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일본의 어떤 회사에서 신입사원 아마 환영회 같은 걸 하고 있는데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거죠. 실제로 스마트 공장에서 일어난 일이니 기업 제조업 공장만 일자리가 그렇게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을 버리게 하는 특히 금융 전문가 파이낸스를 분석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인기가 좋지만 향후에는 오토메이션이 상당히 진행될 것이다라는 게 전반적인 예측이고 굉장히 두렵게 해주는 일이고 그리고 다 아시다시피 뭐 예술 창작에서는 그래도 인간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지금은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음계도 다 잘 배우고 학습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얘가 잘 조직화하고 지금은 그게 인간이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그 저작권이 어디로 속해야 되는가 이런 법률 분쟁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그런 시기로 접어들고 있죠.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보다 남아있는 일자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가 더 관심이 큽니다. 왜냐하면 일자리가 없어지는 건 기정사실이에요. 예측마다 다르긴 하지만 한 200만 개가 새로 만들어지고 한 700만 개가 없어질 거라 뭐 이 정도 얘기들은 이미 다 아시고 있는 얘기일 것 같아요. 우리가
4차 산업혁명 때문에 일자리가 없어진다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두려움을 가지고 있지만 남아있는 일자리에 대해서는 별 걱정을 안 하시는데 실제로는 이것도 우리가 걱정을 심하게 해야 되는 그런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이분은 학자이지만 오바마 정부의 노동부에서 일을 했던 경험에 기반해서 이 책을 썼어요. 이게 균열 일터라는 이름으로 한국에 번역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핵심 주변 분리, 비정규직화 이런 것들 때문에 기업이 상당히 많은 수의 인력을 외주화하고 하청기업한테 맡기고 그리고 솔직히 직고용한다 하더라도 그걸 노동자 형태가 아니라 독립계약자 형태로 이거를 영어로는 미스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하는데 노동자로 분류돼야 될 사람을 독립계약자로 분류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규제해야 될 것인가 이런 걸 다루고 있는 건데요. 우리가 보통 노동자가 더 낫지 않을까? 왜냐하면 자영업자는 조금 더 자유롭고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그리고 진짜 자영업자 사업이 잘 되는 이런 거라면 당연히 나을 수도 있지만 실제로 노동자가 하는 일을 하면서 노동자로 분류 안 되는 것만큼 나쁜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노동자로서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산재 위험에 대해서 보호도 받아야 되고 임금도 적절히 받아야 되고 이런 걸로부터 완전히 무방비 상태가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모호한 고용관계라는 거에 대해서 모호한 고용관계의 뜻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저런 식의 비정규직화가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됐었는데 그에 대해서 우리는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이 얼마고 어떻게 보호해줘야 되고 이런 얘기만 지금까지 해왔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연구를 했을 때가 2015년쯤이었는데 그 독립계약자, 경계가 모호한 사람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특수고용직이라고 보통 일컬어지기도 하는 이런 사람들의 규모가 어느 정도이고 이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인가, 우리가 규모 추정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걸 모호한 고용관계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임금 노동자이지만 자영업자적인 성격을 가질 수도 있고 자영업자이지만 임금 노동자적인 성격을 가질 수도 있는 사람들인 거죠. 이게 노동자나 자영업자냐를 구분하는 여러 기준 중에 제가 셀렉트한 겁니다. 일단은 기본 임금을 받아야 노동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관리자로부터 지시를 받는, 이게 종속성의 핵심적인 내용이거든요. 지시를 받아서 해야지 내 멋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도구나 원재료 등을 제공을 받아서 하는 거죠. 자영업자면 이제 내가 사서 내 사업을 하는 거지만 이 네 번째는 특이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포함시켰는데 무슨 뜻이냐면 이 OVU가 우리가 통계청 경제활동 인구조사 그리고 비정규직이 많아지면서 2000년 전후로 시작된 경제활동 인구조사 부가조사에서 보통 질문을 할 때 노동자가 자기의 고용주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경우가 그러니까 100%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아요. 무슨 뜻이냐면 앞에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이분은 임금 노동자구나 우리가 분류를 해놨어요. 하지만 본인이 스스로 하시고 있는 일과 관련해서 어떤 고용상지위가 있느냐 할 때 여기서 나는 자영업자 이렇게 대답하신 분들이 있다는 뜻이에요. 5%, 6% 정도 있으시더라고요.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이거는 제 조사이므로 그리고 단순 추세만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다른 조사에서 변화 가능성이 있다는 전제를 말씀드리면서 모호한 노동자를 이 세 카테고리로 한다면 특수고용 노동자는 제가 우리나라 통계청의 기준에 따라서 했는데 이 세 가지를 다 합친 노동자가 노동시장에서 전체 노동자와 그 고용이 넘는 자영업자 합친 사람의 거의 40% 육박하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노동시장에서 굉장히 심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인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모호한 노동자로 카테고리로 유일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직군이 이제 특수고용 노동자 많이 아시죠? 예를 들어 보험 설계사라든지 그러니까 노동자지만 자영업자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회사에 고용돼서 종속적 상태에 놓여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노동자로서 일부 보호해주는 그런 카테고리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통계청에서 특수고용직을 파악해낼 때 어떤 식으로 파악해내냐 하면 일단은 물어봐요. 임금 노동자이냐 자영업자냐. 그럼 임금 노동자로 넘어간 이후에만 특수고용직으로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저 규모는 우리가 만나는 특수고용직보다 좀 적게 추산됐다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나는 자영업자라고 답을 했지만 특수고용직인 사람들이 있을 것이므로 그 부분이 빠졌다는 거죠, 저 통계에서. 그래서 제가 산정한 그 기준의 비율에 따라서 통계청 자료로 다시 계산한 결과, 그러니까 자영업자가 완전히 빠졌는데 자영업자 중에서 임금 노동자적 특성을 가진 특수고용직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의 비중을 합했더니 6%에 이르렀다는 뜻입니다. 제가 데이터가 있으므로 이들이 특수고용직하고 임금 노동자형 자영업자의 임금이나 근로수준이 어떻게 다른가를 조사해 봤더니 실질적으로는 특수고용직보다 약간 못한 수준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장시간 일하고 임금은 특수고용직보다 좀 못했고요. 그러니까 별로 좋지 않은 노동 조건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보였습니다. 그 논문에서는 제가 대학원 학생들하고 같이 쓴 그 논문에서는 다른 많은 얘기도 있으니까 혹시 관심 있으면 보시고, 이거는 이런 정규직 비정규직을 뺀 나머지 모호한 고용 관계에서의 그 집단 내 임금 격차가 굉장히 크다는 걸, 물론 굉장히 돈을 많이 버는 분도 극소수 있지만 굉장히 균일하지 못한 임금 수준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드리는 그런 표입니다. 지금까지는 3차 산업혁명 시기에 우리나라 얘기였고, 그 모호한 고용 관계라는 거를 늘리는데 크게 기여하는 경제의 형태, 그리고 4차 산업혁명과의 연관성을 가진 형태가 이 공유경제라는 개념입니다. 공유경제는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서 중개되는, 그러니까 디지털 플랫폼에서 노동의 공급과 그 수요 공급이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경제 활동을 뜻합니다. 원래는 2008년 그 경제 위기를 겪고 2010년쯤에 굉장히 확산된 경제 활동의 유형이라고 그래요. 들어보셨어요? 공유 경제라고? 처음에 시작은 뜻은 좋았습니다. 이 공유 경제의 원래 목적은,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물질주의적인 생활을 한다. 그러니까 물건을 막 사들이기만 하고, 그러므로 물건이 있다면, 놀고 있는 물건이 있다면 그걸 원하는 사람하고 공유하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집이 있다면 빌려주고, 안 쓸 때. 그런데 그 뜻은, 오리지널한 뜻은 지금 많이 퇴색했고, 이런 게 가장 많이 발전한 게 이제 미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는 영리 활동이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공유 경제에서의 영리 활동이. 공유 경제에서의 노동을 플랫폼 노동이라고 일컬어요. 왜 그러냐면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서 중개가 되기 때문에. 플랫폼 노동의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첫 번째가 이 크라우드 소싱 혹은 크라우드 워크라고 불리우는, 이거는 온라인상에서 특정 과업을 불특정 다수한테 주고 과업이 완수되면 돈을 지불하는 이런 형태의 노동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혹자는 이제 봉건 시대의 회귀라고까지 표현을 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전 자본제적 생산, 그러니까 바로 자본제적 생산 방식이 일반화되기 바로 전에 선대제라는 푸팅아웃 시스템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공장이 만들어지기 전에 뭐 돌아다니면서 이런 거 좀 만들어 달라 해서 그 다음에 그 만들어진 걸 갖고 파는 이런 원시적인 형태의 경제 활동을 너무 닮고 있기 때문에, 물론 그 시대에는 이렇게 시공을 초월해서 뭐 인터넷 공간에서 이런 걸 하지는 못했겠지만 그거를 뺀 나머지는 똑같다, 뭐 이런 의미이고요. 두 번째는 이게 앱 기반한 노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앱 기반한 수요에 따라서 공유 경제 플랫폼에서 대여자를 구하고, 그래서 그걸 이용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소개시켜주는 이런 형태예요. 여기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에어비앤비 많이 들어보셨죠? 이거는 어떤 면에서 자산을 대여해 주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이게 태스크레빗이라는 프로그램은 이제 서비스, 다 차원적인 일반적인 서비스 제공하는 건데, 이거는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거죠. 자, 여기서 문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노동자고 누가 고용자인 것 같으세요? 플랫폼은 뭐 자산을 소유하기보다는 오히려 플랫폼에서 막 서로를 연결해주고 막 이러니까 여기가 노동자처럼 보이기도 하고, 예를 들어 에어비앤비에서는 소유자가 이게 일반인들이잖아요. 그 애매한 고용관계의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볼 수 있고, 실제로 많은 문제들이 일어났습니다. 아마 인터넷에서도 이미 알려진 바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 이해하실 것 같은데, 뭐 손님이 들어왔다가 막 집을 파손하고 갔을 때 누가 해주느냐,
서비스 제공자가 여러 가지 범죄를 저질렀을 때 누가 책임을 지느냐. 실제로 이제 우버 같은 택시 그 앱 노동에서 뭐 강간이 발생한 적도 있고. 그런데 솔직히 오늘의 주제와 저의 관심사는 그런 다양한 문제를 넘어서 이 사람들이 과연 노동자이냐 하는 그런 질문이에요. 보통 앱 기반한 노동, 여기서 대부분은 독립계약자로 취급이 됩니다. 노동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우버 노동자들이 이 우버 디지털 플랫폼 회사를 상대로 최저임금 위반, 시장외 수당 위반, 그러니까 미국의 공정노동 법에 위배되는 사례로 소송을 했고요. 홈조이는 가사 서비스 사업입니다. 여기 노동자도 최저임금 위반으로 고소를 했는데, 소송을 제기했는데 홈조이가 좀 급격하게 사세를 확장하다 보니까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그때는 더 이상 소송이 진행되지 않았죠. 노동은 하는데 노동자가 아니고 독립계약자면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습니다. 뭐 뭔가에 다쳤을 때 산재 인정 안 되고, 이런 문제 때문에 이런 모호한 노동자들에 대해서 국가마다 이제 보호해 주려는 노력이 시작이 되고 있는데, 그 나라마다 방식도 조금 다릅니다. 예를 들어 영국이나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 노동자를 하나의 다른 독립된 노동자 집단으로 묶어내요. 영국에서는 이 사람들을 워커, 인플로이가 아니라 워커라고 이름을 짓고, 독일에서는 유사근로자, 유사노동자라고 얘기를 하고, 노동자 권리 중에 일부를 인정해주는 방식으로 합니다. 네덜란드 같으면 노동자의 범위를 확대시켜서 조금 더 보편적으로 노동자가 누리는 그 보호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방식을 취하고요. 어찌됐건 이 모든 게 그 노동자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그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걸 뜻하는 것이고, 이런 문제를 그냥 우리가 좋다, 아무튼 노동을 하니 노동자로 인정을 하자 하더라도 그 다음 문제는 그럼 누가 고용주이냐 하는 문제로 또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안전한 노동을 책임져주고 사회보험 분담금도 내주고 연금도 제공해주는 사용자가, 고용주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고용주가 분명치 않습니다. 여러 명일 때도 있고, 도대체 누가 고용을 했는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이제 오늘의 마지막 주제라고나 할 수 있을까요? 되게 중요한 주제이고, 4차 산업혁명과 일자리, 그리고 기본소득, 이런 이름으로 보통의 렉처나 토픽들이 다 연결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일자리가 줄어들고 노동자성이 분명치 않기 때문에 기본소득이라는 그 기초적인 소득 보장의 형태가 이제 주목을 받는 거죠. 실제로 이 알란 수피오라는 이 프랑스 노동법학자는 일단 자영업자와 노동자의 경계가 불분명하고, 뭐 그것뿐만이 아니라 노동이 이렇게 굉장히 불안정해지는 현실에서는 노동자 지위에 집착하지 말고, 그러니까 노동자 지위를 잃더라도 그가 노동자로서 누렸어야 할 권리들을 다 보장을 해주자. 이게 주요 포인트였고요. 잘 아시는 프리캐리어트 가이 스탠딩의 저서에서는 이분은 청년 불안정 취업 계층에 굉장히 관심이 있었는데 기본소득을 굉장히 강력하게 주창을 하죠. 이쪽은 뭐 본인은 동의하실지 모르지만 극렬 좌파, 그리스 채무 문제로 이 유럽연합하고 싸움을 벌이면서 유명해진 야니스 바루파키스 그리스 전 재무장관이고요. 기본적으로 사회주의자이고, 밀턴 프리드먼은 통화주의 경작자, 굉장히 우파 경작자예요. 기본소득은 좌우를 넘나들어서 지지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루파키스 전 재무장관 같은 경우는 지금 노동소득과 자본소득의 불균형이 심화돼서 이 수요 감소가 심각하니 총수요 진작책으로서, 반디플레이션 정책으로서 기본소득이 큰 역할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장 심플하고 간단하면서 명료한 소득 진작책이라는 거죠. 더 이상 소득이 노동시장에서의 소득만으로 한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입장이고, 제가 볼 때 뭐 이 정도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기본소득에 반대하는 분들의 많은, 그러니까 의견이 노동 의욕을 꺾지 않느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건 아시죠? 근데 솔직히 다른 형태의 복지랑 비교해서 노동 의욕을 그렇게까지 심하게 꺾지 않습니다. 바로 그 이유가 이제 우파 경제학자인 밀턴 프리드만이 부의 소득세 형태로 이런 기본소득의 에토스를 약간 가진 정책을 지지했던 이유기도 하고요. 그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선별적 복지나 지금 보편적 복지 그런 논쟁이 있는데 선별적 복지가 노동 의욕을 더 꺾습니다. 왜 그러냐면 생각해 보세요. 어떤 제도를 하위 30%한테 주겠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더 어려운 사람들이므로. 이렇게 되면 하위 30%에 걸린 사람들은 그걸 넘어가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넘어가봤자 조금밖에 못 넘어가는데 그 대신 많은 걸 이뤄야 됩니다. 그럼 노동 의욕이 꺾이죠. 당연히. 기본소득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받는 거에 더불어서 내가 버는 돈은 다 내가 가지니까. 또 다른 차원에서는 하위 30%를 가려내는데 엄청난 비용과 관료제가 필요하고요. 뭐 그런 여러저러한 걸 고려해 봤을 때 기본소득이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불가능하거나 아니면 전적으로 문제가 되는 그런 제도는 아니라는 정도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아까는 약간 극좌랑 극우, 뭐 극우까지는 안 가더라도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지만 이분들은 되게 온건한, 예를 들어서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유럽 기준으로는 이제 중도 우파 정도의 정당 활동이라고 거기에 나온 대선 주자이고요. 옆에 웃고 계신 분은 로버트 라이시, 클린턴 행정부 때 노동부 장관이었습니다. 이 둘 다 기본소득 주창론자로 최근에 신문에서 언급된 적이 있고요. 클린턴 정부는 민주당 소속이긴 하지만 또 역시 미국의 민주당이라는 게 유럽 기준으로는 그렇게까지 좌파적 정당은 전혀 아닌데다가 클린턴은 그 안에서도 약간 우파에 속하는 그런 입장을 취한 정치가였었고요. 이 둘도 다 지지하는데 저는 이 청년층에 대해서 특히 이 성남시에서 청년 매당이라는 걸 했다는 것과 물론 그 금액은 솔직히 매우 적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 그 자체를 보자면 저는 청년에 대한 운상쇄 평등주의라고 혹시 운상쇄 평등주의, 운을 상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본인의 노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태로 인하여 발생한 불평등은 최소화해주자는 게 운상쇄 평등주의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그런데 청년들은 아직까지 그렇게 독립하지 못한 상태잖아요. 자, 지금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상태에서 청년들은 좋은 일자리를 잡기 위해서 스펙도 엄청나게 쌓아야 되고 어플라이도 여러 번 해야 되고 기본적으로 시간과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의 무급을 주는 인턴제에 대해서 저도 반대하는 이유가 그게 약간의 여유가 있는 집안의 청년들을 조금 더 유리하게 만드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무급 인턴이 경력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면 누구나 하고 싶을 텐데 만약 돈이 없는 청년이라면 무급 인턴을 오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청년에 대한 배당이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남다르겠고 실질적으로 그래서 여러 학자들이 청년에 대해서 일정 정도의 돈을 예를 들어서 19살이 될 때 굉장히 큰 규모의 돈을 주자. 이게 이제 운상쇄 평등주의. 왜냐하면 그 돈을 가지고 뭘 하던 서로 다른 지위에 있었던 그런 차이를 굉장히 줄여줄 수 있으므로. 물론 그에 대해서 저는 약간 유보적입니다. 왜냐하면 돈을 한꺼번에 주게 되면 예를 들어 사행심이 조장될 수도 있고 그리고 보통은 저소득층이거나 좀 멀리 보기 힘든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그 돈을 빨리 써버리기가 쉬워요.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좋은 점은 있죠. 이걸 베이직 캐피탈이라고 부릅니다. 이 베이직 인컴이 아니라 캐피탈 수준을. 저는 청년에 대한 이런 지원이 중요한 거는 바로 이런 안정감을 청년들한테 제공해 줌으로써 솔직히 내가 일자리를 잃게 되면 곧 굶을지도 모르는데 굉장히 새로운 시도를 하긴 어렵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소득에 대한 안정감을 얻게 되면 새로운 시도를 하는데 도전을 하는데 주저치 않게 됩니다. 이로 인하면 굉장히 혁신적인 다이나믹한 경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또 그래서 성공하는 청년 창업자들이 많이 나온다면 그걸
세수로 받아서 기본소득 재원으로 쓸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로터리 뭐 복권 같은 걸 가끔 많이 사잖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최고의 복권은 부모 복권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부모 복권의 승자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만일 조금이라도 뭘 웬만큼 하는 게 있다면 그거는 제가 뭐 특별하게 잘나서가 아니라 부모 복권을 잘 타고 나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이지도 않는 이 꼬맹이 여성이 저의 엄마고요. 자라서 저 아저씨랑 결혼을 해서 이제 제가 생겨나게 됐는데, 안정된 중산층 환경이라는 게 한 사람의 커리어 발전에 있어서 굉장히 크게 기여를 하기 때문에 그런 좋은 장점이 있어서 기본소득을 소개했던 거고, 덕분에 저는 저 시대의 여성이라면 꿈도 꿀 수 없었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한테 상상력이라는 거를 강조하고 싶은 게, 그 시대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들. 예를 들어 기본소득 지금 들으니까 이상하지. 200년 후에는 하나도 안 이상할 수도 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등록금을 내고 대학에 다니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지만 200~300년 후에는 그때는 고등교육을 받으려는 시민한테 등록금도 안 대줬대. 그런 세계가 있었대. 라고 얘기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상상력이라는 게 지금 너무 우리가 너무 익숙한 것에 매몰되지 말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청년 말고 여성과 관련해서도 저는 기본소득이 굉장히 큰 기여를 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기본소득이 여성한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립니다. 그러니까 여성학자들 일부에서는 기본소득을 주게 되면, 기본소득이 여성한테 주어진다는 뜻은 보통 돌봄 노동 같은 거는 사회에서 보상받지 못해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런데 돌봄 노동 같은 거에 일정 정도 보상이 주어지는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여성을 집안에만 더 있게 할 수도 있다. 이미 이제 돌봄 노동에 대한 보상도 주어지니까 익숙하던 거를 여성이 더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우려가 존재하죠. 저는 분명히 근거가 있는 우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보통 어떤 정책도 다 장점만 있는 게 아니어서 장단점을 우리가 재본 다음에 조금 더 나은 걸 선택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입장에서는 기본소득이 여성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이 조금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유소득을 얻게 된 남성이 예전에는 돈만 좀 더 굉장히 많이 벌어와야 되는데 이제 돌봄 노동에 참여할 수도 있고요. 또 경제적 독립을 얻은 여성이 그 독립을 기반으로 예를 들어 교육훈련도 받고 일자리를 찾아 나설 수도 있는 거죠. 어떤 면에서 경제적인 힘의 그 균형을 조금 더 여성한테 유리하게 해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은 개인한테 주는 것이기 때문에. 가족한테 주는 양육수당 같은 것과는 좀 차원을 달리하는 일입니다. 이건 개인한테 주어주는 돈이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돌봄 노동이 남녀 평등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기업체에서의 차별이나 기타 등등 같은 게 해소되기 굉장히 어렵다는 차원에서 저는 기본소득이 여성의 평등권 확보에도, 평등한 노동권 확보에도 굉장히 좋은 쪽으로 기여를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지만 어떤 제도도 완전한 게 없어요. 기본소득이 만병통치약은 물론 아닙니다. 기본소득은 불평등을 해소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일정 수준의 기본소득을 주고 그 외로 엑스트라로 버는 거는 무한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예를 들어서 진짜 뭐 공산주의자거나 사회주의자 중에서 싫어하는 사람들이 꽤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진짜 평등을 진실로 추구하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서. 노동시장의 불평등 그대로 남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중노동시장에서 그냥 비정규직이나 매우 캐주얼한 웍에 평생을 그렇게 살지도 몰라요. 남녀 간의 불평등 그대로 남아 있을 수도 있죠. 게다가 저학력이거나 저기술을 가진 사람일수록 엑스트라 시간과 여가가 주어진다 하더라도 의미 있는 정치적 참여를 할 수 있는 통로가 막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일단 눈치를 채셨겠지만 저는 기본소득 찬성론자이므로 저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그 문제점들을 기본소득이 해결은 못하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사회제도를 재디자인해 갈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기본적인 다른
사회보험 체제나 뭐 이런 걸 통합하고 그런 작업에 더해서 상상력을 가지고 기본소득이 정말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이, 그거를 해외에서는 이제 리얼 유토피아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오래전부터 시작을 해봤고요. 저도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작업이 좀 시작되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완벽한 기본소득 제도가 도입되기에는 아마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 재원이나 그런 문제로 아주 발전된 서구 산업국가에서는 재원의 문제는 그렇게까지 장벽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들에서는 이미 상당한 수준의 복지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막 선별해야 되는 비용, 그다음에 또 뭐 지급하기 위한 관료제 이런 거 다 없애고 생각을 해보면 불가능한 프로젝트가 아니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소득에 대한 반대가 아직 남아있는 건 저는 굉장히 정치적인 면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소득의 핵심은 어떤 면에서 나쁜 일자리를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거기에 노후를 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거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노동자의 세력 혹은 교섭력을 크게 해주는 일입니다. 그렇게 되면 전반적으로 향상된 노동력, 교섭력 이런 건 사용주, 고용주들이 기업들이 별로 반길 만한 상황은 아니고, 뭐 극단적인 경우에는 자본 도피도 일어날 수 있죠. 그래서 다른 모든 나라들이 같이 하고 있지 않다면 가끔 어떤 한 나라가 너무 앞서서 하기에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전반적으로 저는 세계가 이쪽 방향으로 나아가리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요. 4차 산업혁명과 일자리 얘기를 하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뭐 밝은 쪽 얘기는 많이 말씀드리기 어려웠습니다. 케인즈는 예전에 우리가 얻은 수준의 경제 발전, 뭐 생산력 이런 걸 고려해 봤으면 지금 모두가 한 일주일에 이틀만 일해도 될 거다, 15시간만 일해도 될 거다 이렇게 예측을 했어요. 근데 15시간을 일하기는커녕 지금 굉장히 오랜 시간을 일을 하고, 솔직히 로봇이 나타난다는 건 좋은 일이거든요. 다른 많은 일들을 나 대신 해주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렇게 되지가 않고 로봇이 보스가 돼서 우리를 감시하고 통제하고, 그리고 그 통제의 기술은 굉장히 더 고도화될 수 있는, 그리고 심지어 차별도 없어지지 않는, 지금도 이미 컴퓨터가 막 그 CV 같은 거, 그러니까 뭐 지원서 같은 거 막 선별하고 그러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의 편견이나 그 사회의 오리지널한 관행 같은 게 그대로 녹아 들어갈 수 있어요. 기계가 한다 하더라도. 오히려 어피어런스가, 모양이 좀 더 중립적으로 돼서 더 위험할 수도 있는 거죠. 지금 노동자가 적합한 인재인지를 선택하는 그런 방법이 점점 더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빅데이터의 힘이 또 이런 거죠. 어떤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예를 들어서 정신질환에 걸릴 확률이 높다. 그러면 배제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기술이 우리한테 유토피아의 세계를 열어주기보다는 디스토피아에 가까운 세계를 정말로 많이 열어주고 있다고 느끼고요. 아까 소개해드렸던 그 리얼 유토피아 프로젝트를 하는 사람들이 얘기한 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솔직히 뭐 리얼 유토피아란 말이 약간의 형용 모순이잖아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유토피아가 어떻게 리얼해질 수 있느냐. 이 사람들의 의도는, 그러니까 우리한테 가능한 일이라는 것이 우리의 상상력과 무관하게 독립되어 존재하지 않는다는 그런 믿음인 거죠. 그걸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곧 맞이하게 될 이런 험한 세상을 조금 더 리얼 유토피아에 가까운 세상으로 여러분들의 상상력을 통해서 한번 좋은 해결책을 마련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